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좀 떨리네요. 네, 유튜브도 이제 블로그랑 함께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처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 다른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 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단 혼자서 좀 적응을 좀 할 때까지 예, 구독자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댕규왕자의 시황 이야기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보면 다섯 가지죠. 네, 단기 투자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황,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산업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업황 분석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업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이제 그 기업이 속한 업황, 산업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 뭐 독점적인 회사라든지 뭐 비즈니스가 좋다든지 네,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시황편 목요일 주제로는 이제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한다. 네, 이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사실 12월에 산타랠리가 없었죠. 예, 근데 사실 그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12월에 산타 랠리가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제부터가 이제 산타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기대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도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산타가 꼭 12월에 와야 되냐? 1월에 오면 안 되냐? 예. 1월에 와도 되죠. 예,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첫 해 이틀간 처참히 무너뜨리죠. 증시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는 뭐 2000을 깨고 뭐 10월 저점을 깨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월에 산타랠리 올까요? 예, 제 생각에는 1월 증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월은 또 잘 모르겠고요. 3월이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2월에는 그 전에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고요. 1월에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크게 나와준다면 2월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2.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자산 가치가 PBR 0.84배 만약에 4분기에 안 좋은 실적까지 감안을 한다면 PBR 0.81배. 2007년에 PBR이 2.0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갑작스레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그때 자산 가치가 PBR 0.85배 수준.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증시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 그때와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뭐 시황에서 뭐 브렉시트도 있고 셧다운도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영업 가치는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지금 자산 가치만 인정받고 있는 시기다. 딱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현재 한국 주식이 싸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대세 하락이 오고 더 하락해서 지수가 뭐 1700, 1500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또 갑자기 금융위기처럼 100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한 메가톤급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거의 다 왔다. 최악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현재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무작정 버틴다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업 가치는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산 가치만 인정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판단이 안 되죠. 지금이 뭐
비싼지 싼지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피 PBR 밴드를 살펴보시면 네, 여기 2000이죠. 2000까지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PBR이 0.8 중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밴드 라인이 네, 2008년 이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영업 가치가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상 PBR 자산 가치를 보면 이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이 괴리감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영업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맞추던가, 자산 가치가 올라와서 맞추던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던가. 예.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은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적어도 지수가 2300 수준은 돼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지금의 시황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엇갈린 증시 흐름. 네, 그동안 선진국 증시만 계속 오르면서, 아니 한국 증시는 선진국 오를 때 같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릴 때는 더 많이 하락한다,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싸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나오고 있죠.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 부분은 올해는 작년만큼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아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금리 부분에서는 확실히 제거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달러 환율이죠. 블로그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달러가 약세, 위안화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만 한국 증시가 기지개를 조금이나마 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인데 원화가 약세가 되어야 좋은 게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증시가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주가의 그런 수익 손실보다도 이 환차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면서 이 환율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차익, 환차손에 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방향, 즉 환차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뭔가 확신이 들어야만 한국 증시에 베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처럼 달러가 초강세인 이상은 신흥국 증시는 올해도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금리 인상도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많은 전문가들도 달러 강세가 아닌 달러 약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달러가 초강세일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흥국 증시, 특히 작년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한국과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당연히 잘 되면 증시에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중국과 아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뭐 무역 협상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른 협상단들도
뭐 좋은 시간 보냈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방중을 했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냐. 예, 시장이 이렇게 지금 판단을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저번에 블로그에서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증시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뭐 계속 침체될 것 같으니까 다 지금은 뭐 협상, 양보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얘기 나와서 또 얘기 드리면 대북 테마주는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죠. 예, 대북 테마주를 만약에 올라갈 때 따라잡고 나는 장기 투자자다.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예, 이러면 장기 투자에 대한 것을 욕먹이는 행위죠. 예, 대북 테마주는 분명히 단기 테마주고요. 올라오면 잘라주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또 올라가면 또 잘라주는 약간 이제 이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멀리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예, 이렇게 또 한마디 해줬죠. 그러니까 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건 맞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받는 건 맞지만 지금은 심리 상태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증시 또한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가 아니면 좀 더 하락의 여지가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 팀쿡이 애플은 아이폰만 너무 보지 마시고 애플의 생태계를 봐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런 주식들이 과도하게 약간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 팀쿡 CEO가 말한 것처럼 생태계, 플랫폼 이것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이익을 계속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너네 생태계까지는 우리가 주가 프리미엄을 줬어.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 낼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미국 증시가 IT 빵 주식을 중심으로 한 이 대세 상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꺾이지 않겠느냐. 물론 뭐 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의 그런 좋은 시세 흐름은 당분간은 보여주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증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방송인데 잘 하고 있나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만들면서 또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순히 디램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쇼크가 일어났느냐를 좀 봤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과한 어닝 쇼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에는 단순히 디램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랑 실제 나온 게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일부 고객사들이 주문을 안 넣은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괴리감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이 재고는 분명히 다음 분기에 다시 채워야 된다.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느 정도의 이 쇼크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이게 충격이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아야지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왔다면 그 전에 주가가 혹시
이 어닝 쇼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닝 쇼크가 너무 시장 전망치와 너무 괴리가 크다 라고 하면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또 알아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그 시총 자체가 영업이익과 거의 맞먹는 지금 상태까지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 2016년, 17년 상승하고 현재 1년 하락했죠. 그러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과 어느 정도 이격을 메꾼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라인선을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2년 상승, 1년 조정. 네, 그리고 장기 이동평 라인에서 지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최강희 감독이 그 중국으로 이제 영입을 돼서 이렇게 가는데 축구에서 그 뭐 갑자기 뭐 그 모기업이 뭐 공중분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또 좀 더 투자에 연결을 하려고 하죠. 아, 이거 중국 기업이 뭔가 수상하다. 뭔가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경기가 또 침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분명히 경기 부양책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엄청 많이 올랐죠, 증시가. 외국인이 만약에 귀환을 하게 된다면 뭐 중소형주도 물론 사겠지만 뭐 듣도 보지 못한 잡주를 사지는 않겠죠. 들어올 땐 반드시 대형주부터 들어온다. 그리고 시총이 가장 큰 전기 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증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바닥 브레이크가 서서히 잡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시총이 큰 대형주, 대형 IT주 위주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삼성전자 PBR 밴드를 보시면 PBR이 가장 낮았던 순간을 보시면 금융위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유럽위기 때 한 번, 2015, 16년 뭐 저성장 경기 침체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다. 만약 위에서 들고 있으신 분들도 만약 정리시 투자자라면 계속 매수.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V자리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상승을 했을 때는 통신주, 특히 5G 섹터죠. 통신주와 그 다음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한국전력 같은 주식이 안 올랐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오르려면 결국 경기 민감주가 가져야 된다.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주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위주로 종목 교체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통신주는 하락하고요. 증시가 하락하면 통신주는 상승하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 증권가에서는 뭐 다 매수하라고 하죠. SK텔레콤, KT, LG 통신주, 5G 하면서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SK텔레콤, KT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 현재 SK텔레콤, KT가 5G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이퀄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비용이 대규모로 지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5G라고 주식을 사게끔 만든다는 거는 이건 사기다. 안 된다. 다만 통신 3사 중에서 저는 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LG U+가 조금 더 경쟁력의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3사는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절대 아니고 특히 LG 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그냥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을 감내하고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 아니면 또 트레이딩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하나 살펴보면요. 자동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권가 레포트를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8년 11월 22일 날 현대차가 엄청난 악재들, 모든 언론사가 현대차를 공격을 했던 날, 그때 뉴스 블로그에서도 이건 지금 손절이 아니다.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근본을 보자. 기업의 근본을 보자. 기업의 근본 자산 가치를 보니까 지금은 PBR이 0.37배 수준이다. 이거 굉장히 싼 자산 가치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더 급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국인이 기간 매도를 받아주면서 주식을 다시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은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만 5천 원대 차트를 볼까요? 네, 이때죠. 예, 이게 이게 이렇게 보면요,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이거 거의 기업 망하는 수준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비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중. 비중을 얻으면 이건 여기서 다 털립니다. 여기서. 어쨌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진짜 이건 언더슈팅이라고 보고요. 진짜 바닥은 라인은 이쯤에서 라인은 형성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날아가질 않겠죠. 네. 그래도 이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 보면 철강.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오늘 보겠습니다. 철강 포스코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급락은 어렵다. 왜냐?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 그리고 배당까지 고배당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듯 싶다. 25만 원대면 바닥 라인을 형성할 듯 싶다. 25만 원대 라인 PBR 0.5배 수준. 볼까요? 네, 여기죠. 네,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그러나 이 정도 라인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민감주의 대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작년의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단계일 뿐 올해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이 사이클, 경기 민감주가 사이클을 타는 게요. 설비 투자 사이클도 있고 한센 사이클도 있고 여러 사이클이 있는데요. 보통 17년에서 20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이 사이클 천정을 찍었던 게 2007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00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201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2011년까지 가야 됐던 게 갑자기 2008년에 뜬금없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렇게 됐다. 따라서 2011년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2007년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20년을 하면 대략 20년을 더하면 2027년이 되죠. 그죠? 만약에 한센 사이클 주기를 감안해서 17년을 더하면 2011년에서 17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되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17을 더하면 2024년이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2020년 중후반대가 되면 분명히 이 사이클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결국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 대세 상승이 왔을 때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는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을 보시면 대림산업을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을 보면 오늘 블레로 펀드가 지분율 5%를 공시를 했네요. 우리 5% 대림산업을 가지고 있다. 블레로 펀드는 대표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인 해양 플랜트, 해양이 아니죠. 그 해외 플랜트를 하는 이제 건설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가 작년보단 훨씬 좋을 것이라고 시장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다 올해가 작년보단 좋을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5년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지금 2012, 13, 14, 15 그죠?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해서 좀 재미를 많이 보죠. 저도 이제 2017년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다시 샀다가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여기서 팔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의 저항선이 현재 지금 지지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거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세 상승상에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가도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돌파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블로그에서 여름 때부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뷰를 드렸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시가 오늘 나왔었는데 수주 금액이 올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조선업종을 보면 기관들이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고 이 최악의 바닥을 넘어서 볼까요? 현대중공업 볼까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이었죠. 설비 투자, 한센 사이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2011년 이후로는 이게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설비를 다 끝내놨잖아요. 다 끝냈어. 다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으면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주가가. 근데 한국 증시는 안 빠지고 박스권을 유지했죠. 그만큼 펀더멘털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 이때가 진짜 뭐 조선업 언론사에서 뭐 엄청나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시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 하락하는 추세를 전환해서 옆으로 돌리고 있죠. 추를. 그죠? 예. 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락이 멈췄죠. 멈췄어요. 하락이. 이 돌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돌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조금씩 높여나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했나요? 예. 오늘 첫 방송인데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